이거 여기다. 아니, 예. 그냥 다른 분들 보시라고 말 안 물어서. 이 마이크 할까? 네, 이거. 아, 괜찮습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걸로 할까요? 아, 잘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5점 바꿔. 괜찮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위를 몰고 오나 봅니다. 제가 북쪽에 살고 있거든요. 직장은 울산인데 지금 대대로 저는 서울 사람이고요. 추위에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그 석사 있었던 데가 미시간인데 영하 20도 정도 됐었거든요. 그리고 박사 받은 데도 위스콘신 그러니까 준데 유니버시티 위스콘신 메디슨인데 거기도 뭐 영하 20도 하던데. 그래서 웬만한 추위는 추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안에 못 들어가시고 밖에 계셔서 한편으로는 안쓰럽지만 항상 고난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보면 존경스럽고 굉장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 그나마 한숨 돌리게 3구 대선에서 그 악이 승리하지 않게 잘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그 중국의 세계 지배 전략과 대한반도 정책인데 좀 구체적으로 중국몽과 동북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요 그 이전부터 중화사상 잘 들리시죠? 예, 중화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다 오랑캐로 봤습니다. 그걸 잘 아시죠? 우리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동이라고 불렀죠. 동쪽 오랑캐. 그리고 그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서용, 그리고 밑에는 남만, 남쪽 오랑캐, 서쪽 오랑캐, 그리고 흉노는 흉악한 오랑캐라고 그런 쪽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중화사상을 바탕으로 했고 기본적으로는 자신들이 우주의 중심이고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산주의가 된 이후에도 그것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더 폭압적이고 더 억압적으로 그러한 일들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서방 세계에서는요 구소련이 패망을 하고 공산주의가 몰락을 하는 걸 보면서 중국이 개방되고 그리고 시장 경제가 들어가면은 자연스럽게 중국도 자유민주 체제로 이양될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그런 낙관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커다란 우리의 그 실수였고 많은 사람들의 착오였습니다. 중국은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기술을 축적하고 자본을 축적하면서 전체주의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그냥 제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 기본적으로 이 모택동이 그 중화사상을 승계를 해서요, 뭐 그 주변의 국가들, 뭐 위구르라든지 티벳을 무력으로 진압을 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위구르 사람들이 그 장기 적출을 당하고 또 티벳 사람들이 막 끌려가고 뭐 수십만이 죽고 또 위구르 지역에 그 핵실험을 몇십 년 동안 해와서 그리고 이 말할 수도 없이 인류에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다가 폭압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돼 왔었고요. 저는 사실 이번 대선이 끝나고 우리나라가 그쪽으로 진입되지 않을까 하고 정말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지 않은 걸 정말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위험이 아직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괜찮습니다. 그냥 뭐 없어도 되고요. 그것이 이제 시진핑으로 이어지면서 그 많은 기술 축적과 그 이전에 도광양해라고 그래서 칼집에 칼을 숨기고 그 중국에 전통적으로 도광양해가 있죠. 자기가 힘이 약할 때는 빛을 숨기고 있다가 힘을 키우고 나중에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자본주의와 기술을 축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 2위
국가가 되고 미국한테 어느 정도 대적하고 있을 때 본격적으로 세계 공산화 전략을 노골화시켰습니다. 그것이 그 시진핑이 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이 침투하는 방식은요, 첫 번째는 1대1로 사업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그 실크로드라고 해서 육상 실크로드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까지 갑니다. 이렇게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그리고 해상 실크로드라고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을 전부 친중화시키거나 종중화시키거나 경제적 속국으로다가 삼을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뭐 그냥 들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 경제적 침탈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 우리 그 많은 공정이 있습니다. 많은 공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동북공정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공정 중에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속국화시키거나 지배하려고 그러는 것을 이제 공정으로 하는데, 크게 중국 공산당은 세 가지 방법을 갖다 채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드파워 전략입니다. 하드파워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공산혁명을 수출하거나 전쟁 무력으로 침공하는 겁니다. 과거에 많은 부분에 잘 들리시나요? 지겹지 않으시죠? 네, 재밌어요. 네, 하드파워 전략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나라의 혁명을 수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식은 이제 미국이 있고 많은 나라가 경계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전략을 택한 게 소프트 파워 전략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문화적인 침탈입니다. 그 교과서를 왜곡하고 영화를 들여보내고 중국 문물을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을 점점 속국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샤프 파워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나라의 정치인, 그 유력 사회 지도층이라든지 언론인 이런 사람을 매수하는 겁니다. 돈과 여자로 매수하는 겁니다. 많은 미국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 이미 다 넘어갔고요. 유럽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전 세계에서 이 땅입니다. 이 땅에 여야 구분이 없습니다. 실명을 얘기하면 또 명예훼손으로 또 들어갈까봐 어떤 여자 하나 있는데 인터넷에서 치면 저러다 시작하는 사람인데 끝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면은 우리나라의 좌우 정치인들, 여야 정치인들과 모조리 사진을 같이 찍고 있습니다. 뭐 최문순 강원지사, 박원순, 그리고 뭐 유력 언론인들, 김무성, 할 거 없이 전부 MOU 체결이라든지 전부. 그것이 대표적인 샤프 파워 전략입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많은 부분에 공자학원 아시죠? 공자학원이 들어와 있고 중국 연구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짜로 학생들이나 교수들을 연수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중국의 그것을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패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건, 이렇게 중국이 본격적으로 미국한테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이제 2위 강대국이 됐으니까 신형 우리가 대국인 걸 인정해달라. 태평양을 반으로 가르자. 이런 얘기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013년에 오바마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오바마는 그 얘기를 듣고서 기가 막히니까 그냥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중국 이 사람들 정말 많이 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21년에 다시 이 바이든 대통령 아시죠? 조 바이든한테 다시 한번 또 요구를 했습니다. 기조 연설을 통해서 화상회의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형 대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구체적으로 다른 나라를,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넘어가면은 구체적으로 중국이 하는 방식은 첫 번에 아까 말씀을 드린 각 나라의 샤프 파워 전략 말했죠. 돈과 여자로 매수하는 방식. 두 번째 방식은 살라미 전술입니다. 여러분들 피자를 먹을 때 이렇게 페페로니 피자를 보셨죠? 어떻습니까? 얇죠?
마른 피자를 얇게 이렇게 펴놓는 걸로 그거를 살라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페로니. 그러니까 이탈리안 소세지나 페페로니 소세지를 이렇게 굽는 거를 살라미 슬라이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게 그 나라를 침탈해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중국이 우리나라를 거의 속국화시키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잘 몰랐죠? 그게 중국의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미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그냥 이거를 그냥 두지 마시죠. 예, 힘드신데 그냥 하지 마시고, 그냥 그리고 그 미국이 존재하지 않았다면은 무력으로 침공을 했겠죠. 티벳이라든지 지금 홍콩이라든지 또 위구르라든지 이러한 식으로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겠죠. 우리가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사회, 그리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미국을 무조건 믿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국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위구르하고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과거에 조선이 그랬습니다. 조선에 처녀들을 해마다 10만씩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중국에 있는 장수들의 무공, 그러니까 공을 갖다 인정하기 위해서 오랑캐를 잡아왔다, 이거 공을 하기 위해서 조선 보고 이걸 10만씩 바치라고, 귀를 잘라 바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다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보고하는 거다. 이렇게 공을 세웠다. 사실은 조선의 백성의 귀를 잘라가다가 가져오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왕과 양반들은 갖다 바칩니다. 자기 딸이면 그러겠습니까? 자기 딸이면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조선은 정말로 야만적이고도 매국적인 그러한 정권이었습니다. 4%에서 5%의 인구가 노비가 50%고요. 중인이 45%인 사회였습니다. 정말 절망적이죠. 과거의 고려 때까지의 진취적인 기상도, 도로도, 해외 무역도 다 포기하고 오직 중국 공산당에 한해 중국 왕조한테, 중국 황제한테 충성을 다하던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서울에 가면은 창경궁이라고 있어요. 창경궁 아시죠? 창경궁에 대보단이라고 있습니다. 대보단이 뭐냐면 죽은 명나라 황제들과 위패를 모셔가지고 밤에 몰래 도둑제사를 지내던 곳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청나라가 와가지고 기가 막혀 했어요. 나라가 없어졌는데 너희들은 그 소중하라고 쓰러 그러면서 망한 나라에 그렇게 충성을 다해서 되겠느냐.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그 각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독립문을 세웠습니다. 서재필, 안창호 이런 분들이 세웠죠. 그것은 일본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더 이상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 아니다, 속국도 아니고 속방이 아니다,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독립문을 세운 겁니다. 아시죠?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게 얼마 되지, 채 100년이 다시 되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동북공정에 많은 여야 정치인들이 그 매국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공정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샤프 파워 전략입니다. 그냥 보셔도 괜찮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2004년도에 처음으로 공자학원을 설립을 했고요. 이전서부터 여야 정치인들을 매수를 했고 많은 기업에 기술을 갖다가 유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많은 부분 국내 정치 문제에 있어서는 언론이 부패돼 있고요. 그리고 여야 정치인들이 같은 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드 배치를 갖다가 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이 박근혜 대통령을 정리를 해야 하겠다,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작용을 한 겁니다. 광화문에 많은 부분에 중국 유학생과 중국 스파이들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여야 정치인들이 많은 부분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물론 같은 당에 있는 사람들이, 부패한 세력들이 자리를 달라고 그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그 자리를 전문가들이라 테크노크라트, 그러니까 관료들한테,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 그냥 자리를 주고 정치인한테 부패를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든지 만성적인 의료보험 적자,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 왜곡, 이러한 부분들을 역사 바로 세우기나 교과서를 정리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좌파하고 전부 등을 지게 됐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국의 영향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파의 힘이 얼마나 없으면 대통령 하나를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공작은 상당 기간 오래전부터 샤프파워 전략에 의해서 우리나라 여야 정책이나 유력 언론인들 많은 사람들이 친중을 넘어서 종중국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너무 파격적인가요? 아닌 걸 잘 알고 계시죠? 네. 사실은 제가 굉장히 부드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거리에 나와서 막 싸우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나라의 운명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요, 또 살라미 전술로 천천히 우리나라를 침탈해왔고, 또 지구전입니다. 오랜 기간 준비해왔습니다. 자,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와 북한이 들어가 있고요. 북한은 직영식민지를 만들려 하고 있고, 자기들이 직접 통치. 그리고 남한은 과거 안동노부라든지 아니면 조선의 방식으로 간접 통치를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지난번에 와서 제가 왜 대한민국의 회사 이름이 내자 화천대유 뭐 이러냐, 아주 뭐라고 그랬죠 제가? 대륙가족 맞아요. 중국은 아시아의 주인이다. 이렇게 어떻게 회사를 지으냐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죠. 그런 식으로 이미 우리나라에 오래전부터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 부대가 상당히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나 종중 인사들이 하는 일을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언론 부분이 상당히 친중화되어 있고 종중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나라에서 금기시하는 문제가 언론에서 절대로 다루지 않는 게 세 가지가 있죠. 어떤 건가요? 첫 번째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세 가지 얘기를 하면 다 폭파되죠. 두 번째는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침략함. 그리고 세 번째는 탄핵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원인은 중국 공산당이고, 탄핵과 부정선거는 결과들인 겁니다. 아시겠죠? 중국이 공산당이 원인입니다. 주요 원인입니다. 구체적으로 많은 나라의 댓글 부대나 여론 조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회 유력 인사들을 갖다 그 사람들을 갖다 매수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약점을 잡거나 돈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부패 공동체로 상당 부분 이익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결정적으로 종중 증거를 제가 지금부터 정말 오늘 밤을 새우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이권이 넘어갔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동산 시장이 침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사거나 건물을 살 때 대출은 LTV나 DTI 기준으로 인해서 자기 수입이라든지 대출 비율이 있죠. 제한이 있죠. 그리고 저는 서울이지만 강남이나 송파 이런 데는 토지거래 허가로 인해서 사지 못합니다. 신고를 해야 삽니다. 중국인들은 아무 규제 없이 100% 대출이 다 나옵니다. 제 말이 사실이 아니면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지난번에 54억 원짜리 이태원에서 그 중국인이 건물을 사는데 전액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태양광을 문재인 정권에서 포기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그 제조업 중심이라 탄탄한 제가 말씀드린 산업국가지 않습니까? 2차 산업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전력 공급을 원자력에서 대부분 96%에서 98% 해마다 이렇게 그 차이는 나지만 그렇게 전력을 공급받고 있고, 원전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고 효율적인 전력 수급 체계입니다. 그런데요, 태양광을 하는 거는 세계의 상당 부분 이권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의 패널 사업 있잖아요. 지금 전 산을 다 오염을 시켜놓은 중국산 불량 패널로 다 산이 다 벌거숭이가 된 거 아시죠?
다른 나라에서 중국산 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사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설거지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4.15 부정선거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되어 있는 걸 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또 무엇을 말씀을 드릴까요? 중국에 의해서 침탈이 당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핵심 기술이 삼성 반도체 핵심 기술이 유출이 되고요. 직접 재산권이 넘어가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요번 대선에서 여러분들 민주당에서 이렇게 선거가 끝나고 죄송합니다,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죄송하게도 0.7% 덜 넣습니다. 이 뜻 아닙니까? 덜 넣어서 자신들이 지은 거라고요. 사실상. 그런데 여야 정치인들, 특히 야당 정치인들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우파가 승리했다고 이야기를 하기가 참 애매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저쪽에 넘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공자하고 많은 나라에서 중국의 디커플링, 그래서 중국을 몰아내자. 중국은 도저히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체제로 편입될 나라가 아니다. 손을 보자. 이렇게 해서 중국 고립화 전략을 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아니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그 전략은 그대로 이어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나라만 말을 듣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만 말을 듣지 않, 협력체제. 그렇죠. 여기입니다. 이 땅에 문재인 정권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마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은 그 부분은 다행히도 바뀔 겁니다. 그거 하나만 그냥 보고 그냥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요. 그거 하나만 해도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대책을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됐죠? 예. 그래서 좀 이제 제가 이 중국에 대해서 이 일을 한 거는 제가 아마도 조상이 중국하고 뭐 싸우다가 옛날에 죽었는지 이걸로 이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23살에 유학을 갔어요. 석사를 25인가 마치고 중간에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32살에 박사를 받았어요. 중간에 군대는 다 갔다 왔습니다. 풀로. 그랬는데 그 사이에 제가 그 당시에 티벳이나 위구르에서 탈출되어 온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눈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핵실험을 그 땅에서, 위구르 땅에서 계속하고 장기 적출 당하는 자기들 가족, 그리고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애매한데 여자는 무엇으로 당하겠습니까? 거의 뭐 강간은 일상입니다. 그러던 사람들 왔어요. 그 눈빛, 그리고 그 착한 사람들을 제가 잊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한국에 와서 시간이 있고 그러다 그 일을 이어나가게 돼서 정말로,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문에 본격적으로 제가 거리에 나가서 싸울 수 있어서 하늘에 감사하고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 우리나라도 결코 안심하면 안 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다행인 부분이 전략적으로 미국이 상당히 우리나라를 포기하기 어려운 그러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믿어서는 아니 되고요. 이제 대책을 세우면 제가 7가지를 스킵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지금 국가보안법은 북한 간첩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은 처벌할 수 있거나 구속할 수 있지만 중국 간첩이라 북한을 제외한 건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리가 없죠. 그리고 지금 국회 의석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해서 다음 총선이 끝나고 나면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서 간첩을 잡아들여야 됩니다. 많은 나라에서 공제학원 이미 캐나다는 폐쇄했고요. 미국도 거의 몰아내고 유럽도 몰아내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두 번째는 수개표를 해야 되죠. 선거 제도를 개혁을 해서 외부나 중국 공산당이 개입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댓글 부대나 언론 조작을 할 수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야 정치인들, 종중 인사들 제가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 종중, 이 사람 70%, 30% 이래가지고 낙선운동을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공작 정치나 뒤에서 암암리에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막아야 합니다. 당연히 공작하고는 추방돼야 되겠죠. 당연히 추방돼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정말 다시 개정이 돼서 어느 나라에서 내국인은 규제를 받고 외국인은 아무 문제가 없이 자유롭게 제한 없이 사들일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권을 매국 정권이라고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중 매국 정권입니다. 제가 너무 과격한 말을 쓰나요? 제가 한번 다시 얘기해요. 종중 매국 세력입니다. 문재인 세력은. 그리고요, 지금 그 지방선거라 이런 부분들에서 그 중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대선은 뭐 0.7% 덜 넣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러는데, 그 지방선거는 각 지역구별로 조금씩만 부정선거를 해서 표를 집어넣으면 당락이 바뀌는 거 아시죠? 그래서 감시를 굉장히 철저히 해야 할 겁니다. 아마도 지금 청와대도 아니고 대통령 자리 하나만 탈환하고 나머지는 전부 종중 매국 세력이 잡고 있습니다. 제가요, 최근에 유튜브를 열흘 전에 하나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동안 교육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좀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뭐 기술도 부족하고 뭐 그런 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이름이 이재봉인데 제자가 어입니다. 이재봉 교수 그건데, 그래도 어떻게 100명 정도가 벌써 들어왔더라고요. 그랬는데 아직 뭐 그 영상 기술이나 부족하는데 앞으로 교육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학생들이나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려서 그 분야별로 다 좀 알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번 대선에 만족하지 못하고 겨우 대통령 자리 하나 탈환했는데, 그 대통령이 뻐꾸기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우리의 적자인지 애매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적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키워가지고 이거는 우리 우파와 애국 시민을 갖다가 무서워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 수 없겠구나,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맞죠?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남은 기간에 이 일을 계속하고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하시면 되는데. 네. 이쪽 마치고. 하셔도 되는데. 30분 지났는데. 올라가셔야 돼요.